오늘은 청의 마지막 황제이자 만주국의 황제 푸이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1911년 청나라에서는 철도 국유화에 반발을 가진 민중들의 시위가 벌어졌고 이것으로 신해혁명의 불씨가 타오르게 되었죠. 시위로 시작된 혁명은 폭력 사태로까지 번졌고 급기야 청의 군대가 출동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군대가 출동했음에도 혁명군에 꺾이지 않는 기세에 결국 청나라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제1차 신해혁명입니다. 청나라가 무너지고 중화민국이 들어섰지만 중국의 상황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었죠. 위안스카이의 북양 정부가 독재를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군사력을 앞세운 위안스카이의 철권 통치는 신해혁명으로 뭉쳤던 반청 세력들이 분열하는 계기가 되어 순원의 국민당과 위안스카이의 북양 정부로 갈렸죠. 이후로 중국은 수많은 격동을 겪게 됩니다. 슬슬 혼란이 가라앉고 다시 중화민국이 설립되던 1931년 이번에는 일제가 만주 지역을 침공하죠. 바로 만주사변입니다. 만주사변으로 중국은 만주 지역을 일제에게 내주면서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이 세워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 만주국의 황제가 바로 푸이입니다. 푸이는 청의 역대 황제 그 누구와 비교해봐도 꿀리지 않을 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죠. 아니 청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의 왕과 비교해봐도 푸이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인물은 잘 없습니다. 황족으로 태어나 황제를 지내다가 혁명으로 몰락하게 되고 일제의 침략으로 다시 황제가 되었다가 정원사로 마지막에는 문화 대혁명과 함께 죽었죠. 푸이의 인생은 멀리서 보면 그저 붉게만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 안에는 여러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불꽃처럼 말이죠. 푸이의 인생도 불꽃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푸이는 자신의 의지가 아닌 주변 상황과 시대 흐름에 의해 타오르다가 모든 가치를 이용당하고는 한순간에 꺼져버렸습니다. 마지막 황제 푸이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1906년에 태어난 푸이는 전임 황제 광서제가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1908년에 황제로 즉위합니다. 이때 푸이의 나이는 고작 3살이었죠. 3살의 나이로 즉위한 순간부터 푸이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푸이가 즉위한 이후 신해혁명이 벌어졌을 때 푸이는 당연히 죽을 목숨이었죠. 하지만 혁명군은 푸이를 살려둡니다. 이때 혁명군이 푸이를 처형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리다거나 이용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푸이를 상징적인 황제로서 자금성에 둔 것입니다. 온전하고 상징적이던 푸이는 황제로 살 수 있게 되나 싶었지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위안스카이의 독재가 시작되죠. 위안스카이는 홍원제제로 얼떨결에 황제의 자리까지 차지했지만 이는 곧 극심한 반발을 사게 되었고 전쟁으로까지 커지게 됩니다. 결국 여기저기서 뜯기던 위안스카이가 세상을 떠나면서 대륙은 전국시대 이래 최악의 혼돈을 맞이하게 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푸이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군벌 세력들은 위안스카이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일어섰고 제1차 세계대전까지 발발하며 상황은 더욱 혼란하게 돌아갔죠. 대륙 전역이 혼란스러운 틈에 청의 군인이었던 리위안흥은 베이징을 무단으로 점령하고 청나라를 부활시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장운복벽이죠. 장운복벽으로 푸이는 다시 황제의 자리에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일개 군벌이 독단적으로 벌인 일이 인정을 받을 리는 없었죠. 단치루이를 주축으로 하는 정부 세력은 바로 진압에 들어갔고 다시 일어난 청은 결국 2주 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한국 근현대사도 혼돈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의 중국은 당장 내일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했죠. 장운복벽이 실패로 돌아간 직후 순원을 중심으로 하는 서남 세력들은 호법정부를 세웠습니다. 단치루이와 정부 세력은 결국 전쟁을 일으키죠. 바로 1917년 호법전쟁입니다. 호법전쟁은 서남군벌의 승리로 끝이 났고 결국 단치루이는 국무총리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죠. 위안스카이의 죽음에 이어 국무총리의 퇴임은 대륙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했고 푸이는 졸지에 황제에서 버려진 신세가 되었습니다. 머물고 있는 자금성에서도 언제 쫓겨날지 몰랐습니다. 민중들은 푸이가 죽길 바랬으니 말이죠. 좀 평화로운 듯 지내는가 싶었지만 1924년 군벌들 사이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당시 중국의 군벌 세력들은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었죠. 차오쿤의 지게군벌과 장쩌린의 봉천군벌이었습니다. 이 두 군벌이 싸운 전쟁이라서 직봉전쟁이라고 부르죠. 한창 직봉전쟁이 벌어지는 도중 지게군벌 소속의 펑위샹은 무력으로 베이징을 점령하고 청황제의 직위를 박탈합니다. 바로 핍공 사건이죠. 핍공 사건으로 푸이는 자금성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완전히 버려진 것이죠. 직봉 전쟁이 끝난 뒤 내부에서는 다시 청황제를 유지하자는 단치루이파와 기왕 이렇게 된 거 황제를 인정하지 말자는 장쩌린파로 세력이 다시 한번 갈리게 됩니다. 직봉 전쟁은 사실상 봉천군벌의 승리로 끝났고 최대 수혜자는 장쩌린이었죠. 당연히 사람들은 장쩌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청황제를 싫어했던 것도 있지만 애초에 베이징의 새로운 주인이 장쩌린이었으니 말이죠. 마지막 희망도 잃은 푸이에게 손을 내민 것은 중국이 아닌 일제였습니다.
에도 시대부터 일본은 대륙을 차지하고 싶어 안달난 국가였고 수백 년이 지난 20세기에도 변함이 없었죠. 푸이는 일제를 잘만 이용한다면 자신의 입지를 다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푸이는 텐진에 위치한 일본 공사관으로 들어가 생활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일본이 중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구실이 되었죠. 사실 푸이에게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이었으니 말이죠. 공사관에 들어간 푸이는 일본의 꼭두각시로 전락했습니다. 생계의 위협은 없었고 대우도 받긴 했지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죠. 그래도 이때까지는 푸이가 완전히 일제로 돌아섰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푸이도 어디까지나 일제를 이용할 생각이었죠. 그러던 1928년 베이징의 주인이 한 번 더 바뀌게 됩니다. 직봉 전쟁에서 봉천군벌을 도왔던 국민당이 국벌을 통해 베이징에 입성한 것이죠. 푸이는 국민당이 자신을 다시 받아주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지만 푸이에게 돌아온 것은 도굴 사건 소식이었습니다. 국민당은 북벌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항한 국벌들을 받아줬는데 이때 국민당으로 들어갔던 순대닝이 동릉을 도굴한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푸이의 조상들의 묘를 파헤친 것입니다. 푸이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완전한 친일파가 되었죠. 1931년에 들어서며 만주에 주둔하던 일제군은 철도 폭파 자작극을 벌이고 이것을 명분 삼아 만주를 침공합니다. 만주사변이 벌어진 것이죠. 일제는 만주사변을 통해 만주를 무단으로 점령하고 푸이를 앞세워 괴뢰국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국민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막아야 하는 일이었고 장제스는 어떻게든 푸이를 설득해서 만주국 설립만큼은 막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푸이의 마음은 이미 중국과 국민당에게서 멀어져 있었죠. 만주국은 일제의 계획대로 설립되었고 푸이는 만주국의 강덕제가 되었습니다. 황제가 되었다고 해서 처지가 크게 변하는 것은 없었죠. 여전히 무늬만 유지하고 있는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일본의 장군이 시키는 것밖에 없었으니까요. 만주국이 설립된 이후부터 중국과 일본은 본격적으로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주사변으로 전쟁을 치를 모든 조건은 만들어졌고 무타구치 레냐가 루거우차오 사건을 통해 방아쇠를 당기면서 중국과 일본의 오랜 전쟁은 시작되죠. 우리가 중일전쟁이라고 부르는 지겨운 전쟁의 시작입니다. 중일전쟁 초반에는 일본 수뇌부의 계획대로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았습니다. 신식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의 진격에 중국은 후퇴를 반복했으니까요. 하지만 장제스는 그리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죠.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혁명군은 계속해서 지형을 바꿔가면서 일본에게 저항했고 한 달 안에 끝난다고 호언장담하던 중일전쟁은 늪에 빠져갔습니다. 보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참담한 상황에서 일본은 진주만 공수까지 감행했다가 태평양에서 연합국에게 얻어맞기까지 하죠. 미국의 개입은 중일전쟁의 판도를 바꾸었고 추측국들이 하나씩 나가떨어지면서 일본의 사정은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만주국 역시도 전쟁의 양상이 연합국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자 어수선해졌죠. 머지않아 해방될 것이라는 기대가 만주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은 푸이는 딱히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가장 크게 동요할 법한 자리에 있는 인물인데 말이죠. 푸이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 어디를 봐도 자신의 것은 없었죠. 일본의 강압으로 황제가 되어 종교까지 바꾸고 일본의 천황에게 고개를 숙인 푸이는 이제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쉴 거는커녕 마음대로 궁궐조차 떠날 수 없었으니 말입니다. 딱 동물원에 갇힌 원숭이 신세였죠.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것 같네요. 기어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했던 순간은 찾아오고야 말았죠. 일본 영토에 출현한 미국의 전투기는 두 발의 폭탄을 투하했고 일본은 기겁을 하면서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일본이 항복하자 연합국의 대표 중 하나였던 소련은 바로 만주로 들어와 푸이를 소련의 감옥으로 끌고 갑니다. 전범 재판의 중요한 증인이자 범인이었으니 말이죠. 소련 감옥에 갇힌 푸이는 전범 재판장을 전전하면서 증인으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래도 소련 감옥에서는 청의 마지막 황제였다는 점을 인정해 나름의 대우를 해줬죠. 소련은 푸이에게 나름 훌륭한 식사를 제공했고 죄수 혼자 쓴다고 보기에는 꽤 넓은 독방에서 지내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감옥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고 독서나 피아노 연주도 할 수 있게 해줬죠. 황제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만주국보다는 훨씬 나은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푸이에게 다가온 진짜 시련은 1950년 중국의 국공내전이 끝났을 때였죠.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중국 공산당은 푸이를 중국으로 보낼 것을 요청했고 소련은 곧장 푸이를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중국으로 이송되는 길에 푸이는 이미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중국을 배신하고 일제에 붙어 놀아났으며 동시에 전쟁의 구실까지 제공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에서 푸이를 기다린 것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방식의 꼭두각시 신세였죠. 개똥밭을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말이 있지만 푸이에게는 산다는 게 그다지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중국 감옥에 수감된 푸이는 공산주의자로 정신개조를 당했죠. 중국의 감옥에서는 소련의 감옥과는 달리 사소한 것 하나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황족 혈통과 전직 황제의 경력은 중국에서 먹히지 않았죠. 생전 직접 물 한 잔 안 떠본 푸이에게는 중국 감옥에서 경험한 모든 것이 낯설었고 힘들었습니다. 수감 생활을 하면서 푸이는 완전한 공산주의 일꾼으로 정신개조되었고 마오쩌둥은 그런 푸이를 기쁜 마음으로 특별 사면시켰죠. 와전된 사실로는 푸이가 정원사가 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히 말하면 식물원 잡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민중의 인정을 받으면서 생활했죠. 황제의 신분이었던 자가 자신들과 같은 처지로 살아가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은 민중이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며 말입니다. 사실 마오쩌둥은 이런 효과를 노렸던 것이죠. 그래도 말년에는 공산주의자로서 잘 살다 갈 것만 같았지만 중국은 그렇게 단조로운 근현대사를 가진 국가가 아닙니다. 마오쩌둥이 진행했던 대약진 운동의 여파로 중국은 크게 흔들렸고 권력의 위협을 느낀 마오쩌둥은 문화대혁명의 바람을 불어넣었죠. 문화대혁명 당시의 일화 중에는 푸이가 수감 생활을 할 때 푸이를 괴롭히던 교도소장을 홍위병들이 납치해 푸이 앞에서 패죽였던 일화도 있습니다. 푸이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렸지만 홍위병들은 결국 끝장을 봤죠. 이후 문화대혁명이 더욱 과열되면서 과거 청나라 시절 푸이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들이 속출했을 때에도 홍위병들은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푸이 앞에서 두들겨 팼죠. 마오쩌둥의 입김으로 푸이는 홍위병들의 표적이 되진 않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사람이 맞아 죽는데 멀쩡한 게 더 이상했습니다. 푸이는 문화대혁명 당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앓던 병이 악화되었죠.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홍위병들이 병원의 의사까지 반동분자라는 이유로 부수고 다녀서 제대로 된 진료를 볼 수 있는 곳도 없었습니다. 병원에 남아있는 인력은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들이었죠. 결국 푸이는 한참이 지나고서야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신장과 심장이 안 좋아진 푸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푸이는 죽은 이후에도 편하게 쉬지 못했죠. 문화대혁명의 영향으로 중국 전역이 극도로 혼란한 상태였기 때문에 푸이의 시신을 매장할 수 없었습니다. 죽은 뒤에도 푸이는 납골당과 공동묘지를 떠돌다가 1995년이 되어서야 청나라 황실의 무덤으로 들어가죠. 정말 파란만장하다는 표현 말고는 떠오르지가 않네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어쩌면 푸이에게 있어서 가장 괴로운 것은 집안의 몰락이나 죽음도 아닌 꼭두각시 신세였죠. 푸이의 정서적인 묘사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 마지막 황제를 추천드립니다. 영화의 내용은 실제와 다른 부분이 많지만 푸이의 감정 묘사가 정말 훌륭한 영화죠. 청의 마지막 황제이자 만주국의 황제 푸이의 인생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